다시 돌아온 마지막 수능 지문, 공통 지문, 일동장유가부터 고전 3시가죠. 그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현재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의 뭐랄까 공통적인 고민사항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독서요가 한 90%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결이 달라졌어요. 일단 문학이요. 일단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엄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법에 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을 놓치면 안 돼. 고전 시가의 가장 기본은 뭐겠니? 어휘야. 그리고 해석이야. 그치? 해석이 되려면 어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문학 작품을 접한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수능 특강에 지금 얘들아 수능 특강 출시된 건 알고 있지? 자, 잠시 후에 얘기하고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에 나오는 어휘들은 무조건 다 챙기시고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의 어휘 지식, 그쵸? 정말 그건 정말 최소한이라서 무조건 암기하라고 준 거고 이제 우리 2월 달부터 에드클래스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선생님이 직접 만든 어휘집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집 가지고 고전 어휘 잘 파악하면서 좀 챙겨가지고 기본 체력을 좀 길러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읽혀야 뭘 하지. 그리고 읽힌 상태에서는 이제 작품들을 접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패턴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패턴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2번부터 34번까지 있는 요 세트 역시 마찬가지야. 32번에 표현상 특징 문제 냈고 33번에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냈고 34번에 보기를 통한 감상.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준 거죠. 그럼 요거 보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동장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수특의 연계였고 심지어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OT 할 때. 앞부분, 그러니까 중략 이전 부분은 아예 통째로 뭐였다? 심지어 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었다. 그래서 되게 잘 받아야 되는 지문이 맞다. 그래서 지문을 조금 잘 볼 거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 뭐부터? 보기부터 볼 거예요. 자, 보기부터 보는데 잠깐만 우리 방금 수특 얘기를 했었지. 그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몇몇 층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수특 사야 돼요? 왜 그걸 고민하죠? 고민 없이 사는 겁니다. 참고로 수능 특강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 문학, 수능 특강 독서, 수능 특강 엄매나 화작 자기 거에 맞춰서 사시는 게 3권이 기본이고 아마 2월 15일경을 전후로 해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출간될 거야.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도 문학 버전과 독서 버전이 있을 거고 그거니까 지문 해설서야. 문학이면 작품 해설이 나오고 독서면 지문 독해라는 구조적 특징, 연계 내용들 같은 걸 정리해놓는 건 중요한 자료라서 그 책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세요. 알겠죠? 그래서 총 5권 정도가 준비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쓰는 버전과 우리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버전을 따로 나눠서 쓰기도 하더라고. 독서실에 갖다 놓고 한 거는 학교에서 쓰고 그래서 그 아예 링제본까지 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파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요. 두 번째 뭐 중요한 팁은 아닌데 살 때 이왕이면 세트로 다 사. 그래야 할인도 해줘. 할인도 붙고 뭐 상품도 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주더만.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슬슬. 아마 우리 진도상으로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막 최근에 이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나와라 지금 주문 걸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나왔나?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럼 분석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뭐 한다? 기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보기부터. 자,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조선 후기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알지. 수능에서는 결국 시가를 내잖아. 근데 시가라고 하는 건 뭐의 준말이다? 시조와 가사의 준말이다. 육모랑 구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고려가요, 향가 이런 거 다 챙기는 거 맞아. 그러니까 수특에 나오는 모든 전작품 챙겨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거는 시조와 가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먼데 목표를 잡고 내가 지금 고전문학이 잘 안 돼. 근데 좀 먼데 목표를 잡고 좀 도입을 잘하고 싶다면 시조 가사들을 좀 묶어서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 것들만 따로 묶어서 나오는 책들도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선생님이랑 상담하세요. 자, 아무튼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키워드 경험이라는 단어와 외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 말이 하고 싶은 건 뭐야? 일단 외물부터 정의하자. 외물이 뭐예요? 외적 물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조선 후기 전에는 이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아마 관념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지. 조선 전기나 조선 중기의 작품들을 보면 관념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죠. 유교 이념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충효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냐? 근데 이제 후기가 되면 사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데요? 일동장유가는 오케이, 좋아요.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사행은 무슨 뜻인데? 사신행렬 다녀왔다는 얘기야. 사신단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지. 통신사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갔다 왔던 그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 오케이. 사행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다? 생생하게 표현했대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말인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들은 어디를 다녀오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관념적 개념을 이끌어내고 관동별곡 생각해 볼까? 그치? 산을 바라보면서, 그치? 어떻게 하면 이 임금의 임금께 충을 다할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저 기운을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인재들에게 퍼뜨릴 것인가? 이런 관념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꼭 언급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가 됐다는 거야? 우와, 겁내 신기한 거 있었음. 요거 대박임.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있다는 거잖아. 얘가 결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렇죠. 정서도 뭐하게 드러냈다? 솔직하게 드러냈다. 꾸며내지 않는다는 거야. 생생과 솔직이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선지들도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은 어떠한 것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나타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자. 계속 배경 지식 쌓읍시다. 지금 우리 보게 되는 이 일동장유가 같은 작품들은 사행가사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기행가사라고도 부릅니다. 기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디에 다녀온 경험을 기록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우리 현대문학에서도 당연히 기행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정시반 친구들은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 기행문의 3요소 선생님이 막 그때 물어봤었는데, 기행문의 3요소,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기행문의 3요소 기억나? 나 기억나냐? 그러니까 이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 안다? 여정, 견문, 감상, 그지? 어디서 본 기억 나죠? 그래서 여정이 무슨 뜻이야? 어딘가에 갔다는 뜻이야. 견문은 무슨 뜻인데? 볼 견자에 들을 문자야.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뭔가를 보고 듣거나에 대해서 뭐 했다? 감상을 쓰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기행가사류, 관동별곡도 그렇고 일동장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여정을 중심으로 끊어가면서 무슨 정서, 이게 봐요. 뭐야? 정서 태도 아니야. 시에서의 핵심은 정서 태도라며. 그치? 이거 찾는 게 항상 핵심이고, 이 문제 역시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읽을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여기서 뭘 봤구나, 뭘 들었구나, 뭘 겪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뭘 느꼈구나 라는 식으로 끊어가면서 읽어달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기행가사는 그냥 무조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챕터부터 그러면 읽어봅시다. 자,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육선이 떠나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장풍이 무슨 얘기일까? 장풍. 심지어 한자조차 안 달아줬어. 장풍이, 설마 이게 장풍이겠어? 장풍은 긴 바람. 그러니까 큰 바람을 말하는 거겠죠. 거대한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 뭐요? 배 6척이에요. 배 6척이 함께 떠난 거죠. 뭐 지금이야 예를 들어 우리 국무총리께서 일본 출장을 가신대. 그러면 비행기비 6대 끌고 가진 않잖아. 그래서 뭐 비즈니스석 타고 그냥 갔다 오시겠지만, 옛날에는 선물로 보낼 물건도 싣고 병사도 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대한 컨테이너선 같은 큰 배를 6척이나 띄워가지고 출항을 시킨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배 6척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솔이 해산을 진동하니 떠나는데, 그게 삼현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가야금 검거라든지, 그리고 군악 소리가 진동을 하고 산을 막 흔들고 있답니다. 일단 무슨 법이겠어?
아무리 가야금이 띵띠링띵띵을 외쳐도 산을 흔들진 않겠지. 그럼 뭐야? 과장법. 그러면 이게 그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환송식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하는 걸 판단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이 지문은 장소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게 앞에서 이어져서 그러는 거야. 실은 이거 부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임금에게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이제 열심히 부산까지 내려갔고 부산에서 이제 환송식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래서 배가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갑니다.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어룡, 정말로 용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거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라고 생각하자. 물고기들조차 깜짝 놀랄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뭐 하고 있어? 거기서 견문이 뭔데? 환송식. 감상이 뭔데? 깜놀. 어마무시한데? 라고 느끼고 있는 중이죠. 됐죠? 자, 그런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이제 A로 묶여있죠? 해구를 얼른 난성. 오케이. 아, 요게 해구였던 거구나. 근데 해구는 말씀드렸죠? 부산항이었어. 해구를 얼른 나서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오륙도는 실제로 섬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노래 중에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는 그런 가사가 처음 듣나요? 아무튼 간에 어르신들 부르신 노래 있어요. 자, 뒤지웠다. 오륙도에 뒤지우고. 뭐 했다는 얘기일까? 문맥적으로 판단해봐. 그렇지. 오륙도가 우 하면서 간 거잖아. 저기 뒤에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지금 배가 이동 중인 거야. 오케이.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야득하여. 그래서 고국을 돌아봤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아련한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 내가 있던 저기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야색, 밤이 깊어서. 그럼 어둡다는 뜻일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 되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연해의 각진포에 연해는 무슨 뜻인데? 바다 근방, 바다 근처에 각각의 진과 포. 참고로 진은 여러분들 왜 주문진, 부산진 이런 식으로 그 진지를 설정해 놓은 거. 방어 시설입니다. 그리고 포는 포구 말하는 거겠죠? 목포, 제물포, 일대포. 그러니까 각 진과 포가,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시설들이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구름밖에 보이는 것처럼 멀리 뭐하다. 아득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배가 떠나고 있고 거기서 뭔가 멀어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뭔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판단 끝. 됐나? 오케이. 다음 장면 넘어갑시다.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오케이. 이제 챕터가 바뀐 거네요. 현재 화자가 어디 누워있대요? 배방에 누워있답니다. 그냥 배에 있는 객실이에요. 그죠? 객실에 누워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심란한데. 파란 펜으로 썼어? 왜 그럴까?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니까.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일본 사신단의 일원으로 뽑혀서 일본으로 가는 거를 물론 임금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고맙게 받아들였겠지만 동시에 심란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배경 지식 좀 가져가자. 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동장효가가 너희들의 수능에 나올 것 같진 않아. 그치? 두 번째 나오는 건데다가 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배경 지식 깔아두면 좋죠. 자, 이 작품의 이제 뒤에 배경이랑 연결되는 거야. 이 작품의 김인겸이란 이 작가가 사신으로 뽑혀서 출항할 때 이걸 선생님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 나이로 한 7, 80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이가 그렇게 지긋하신 분인데 참고로 이때가 조선 후기니까 언제겠어. 임진왜라 막 팅탕팅탕 한 다음에 슬쩍 조용한 상태.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상태니까 다들 가고 저 일본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뭔가 서먹서먹한 상태. 두 번째, 내 나이가 80인데 생각해봐. 옛날에는 사신 가면 어떻게 했어?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냐? 어떻게 가? 일단 내 고향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야 돼, 일단. 그럼 서울 올라가는데 몇 달? 서울에서 임금께 인사드리고 몇 달?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몇 달? 부산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몇 달? 그렇잖아. 그리고 배에서 일본에서 도착해서 또 일본에서 그 수도까지 가는데 또 몇 달? 수도에서 임금 만나는데 몇 달? 까지가 반이야. 여기까지가 반이야. 됐죠? 그리고 다시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뭐 봐서 알겠지만 태풍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얼마나 위험한 길이겠어.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가족들도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흑흑흑 하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서로 해요. 심지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이런데 막 허리 아픈데 가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싫은데요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서 어쩔 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심란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임금님이 내려주신 어명이시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 젊은 친구들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가봅시다. 심란한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이겠죠? 뭐야? 견분입니다. 그럼 여기 연결되는 감상을 보겠죠? 가보자. 태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자, 보자. 지금 물결은 마치 뭐 같다? 태산 같대요. 무슨적 표현? 비유적 표현. 그치? 묘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태산을 그림 그리듯 하고 있으니까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 또 그 녀석이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만곡주. 이것도 어렵네요. 무슨 뜻이냐면 만의 곡식을 실은 주, 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고전 시가에서 100, 1000, 만 같은 커다란 단위가 나오면 뭐라고 번역하면 된다? 많이, 그렇지요. 그러면 10만 이러면 겁내 많이, 억 이러면 끝없이 많이 이러면 돼. 그래서 많은 곡식을 실은 그럼 뭐야? 거대한 배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오케이? 요즘 말로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배가 마치 뭐처럼 나뭇잎이 불려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그냥 훌훌 떠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압도되고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진대요. 뭐가? 만곡주가 하늘 높이 솟았다가 다시 땅 밑으로 꺼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마치 혼자 바이킹 타고 있는 것처럼. 태풍 속에서 지금 덜덜덜 하고 있을 겁니다. 12발 쌍 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돛대는 뭐처럼? 차처럼 굽었대요. 또 어휘력인데? 근데 여기서 해석도 안 주는 거 보이지, 그죠? 참고로 차는 나뭇가지를 뜻하는 단어야. 그러면 얘들아, 캐리비안 해적 같은 그런 영화 봤을 거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그 거대한 배를 생각해봐. 그치? 이게 조그맣게 노져가는 그런 배 말고요. 인부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배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그대 배의 돛대가 어떻더라? 그냥 두꺼운 레벨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우잖아.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나뭇가지처럼 휘고 있다고요. 겁내 무섭겠죠. 꾸두둑 꾸두둑 하면서 휘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52폭의 초석도춘. 52폭이. 52폭이면 52폭으로 이렇게 쫙쫙 돼 있는 거잖아. 엄청나게 큰 배지. 초석도춘이요. 반달처럼 배올랐지. 거기 달려있는 돛은 마치 반달인 것처럼. 오케이? 어느 정도 바람 받아서 살짝 구부러졌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반달이야. 맥시멈이라는 얘기겠지. 그렇게 해서 배불러가지고 위태로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거 뭐예요? 태풍을 겪었을 때 느끼는 모습을 뭐로 표현한 거야? 묘사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뒤에 몇 번이었더라? 32번 문제의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였던 거야, 실은. 오케이,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하자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겪은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생생하게. 그쵸? 표현하고요. 참고로 이 뒤에 벌어지는 사건도 원래 이어지는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요강이 막 굴러다니고 막 여러분들 이게 우리 바닥에는 이것처럼 널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니야? 끄드득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죽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배가 무사히 이제 태풍을 지나와서 무사히 딱 봤는데 주변에 딴 배가 없어. 우리만 있는 거임. 됐죠? 6척이 다 흩어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저기 일본 오사카 항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다른 배가 모여들어. 서로 이제 살길을 찾아서 움직였던 거겠죠. 자, 아무튼 거기까지 판단됐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연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친구들도 봤던 장면이었고요. 자, 이제 새로운 장면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또 가보도록 합시다. 날이 마침 극렬하고, 자, 장소는 바로 안 줬는데 지금 상황부터 바로 주고 있죠. 날이 극열하대요. 뭐요? 극히 뜨겁다. 그렇죠. 엄청 뜨겁고 석양이 비치어서 극열 플러스 석양이야. 해가 아직도 지지 않았어. 오케이. 차라리 정오면 아직 그래도 해는 당장 뜨겁지만 아직 온도까지 뜨겁진 않지만 이거는 이미 뜨거울 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아직도 해가 안 진 상태.
근데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줬더니 아, 뭐 하는 상황이구나. 그 끓는 땅에 엎드려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대. 아,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자리인가 보다. 오케이? 근데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아, 리얼한 거 보소. 속에서 불이 나고요.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 물 흐르듯 하대요. 마치 물 흐르듯. 겁나게 생생하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그 다음 문장 봐봐. 나라께서 보시고서 아,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라께서 우리를 보시는 상황이야. 나라는 누구겠어? 임금이겠지. 왕이에요. 왕을 배알하는 자리겠구나. 여러분들 경복궁 가봤죠? 아니면 사진 등으로라도 봤겠죠? 거대한 그 근정전에다가 바닥에 그 묘석 같은 거 비석 톡톡톡 세워놔가지고, 그치? 사람들 자기 자리에 맞춰서 앉아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금께 갔다 와서, 아, 지금 갔다 와서 도착 보고 왔는 상황이구나.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통 그 전 작품들이라면 요 상황에서 뭐해? 드디어 임금을 뵈니 임금을 만난 이 감정이 너무나 북받치듯 하고 임금께 너무 감사드리고 임금의 은혜 덕분에 살아 돌아왔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감정이 확실히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크. 자, 그래서 나라께서 보시고서는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냐. 아, 임금님 센스 보소. 그렇지? 센스. 굿. 야, 땀 그만 흘려라. 야,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오케이? 하면서 곡배 쉬라고 하니까 곡배 인사드리고 굽혀서 인사드리고 사퇴 물러나니 천운이 만극하다. 임금님 생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별거 아니죠. 다음 더위를 장이 먹어 막힐 듯 하는지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더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자, 장소 바뀌었네요.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읽을 때 뭐 단위로 읽고 있다? 장소의 변경 단위로 읽고 있지, 그죠? 하처로 돌아왔대요. 하처라는 건 아래에 있는 장소라는 뜻일 텐데 아마 그러면 임금을 배알해서는 이 자리는 어디였었겠어? 서울이겠지. 그리고 이거는 서울 근교에 있는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무슨 숙소 같은 것이겠죠. 아무튼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자, 누이랑 딸을 제외한 거야. 그 제외할 때 감정은 파란색으로 써야지. 반겨하는 중이지. 아버지 돌아왔잖아. 참고로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해서 서울까지 아버지 대리를 모시러 온 거야 지금 자식들이. 오케이.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나가서 위문도 해주죠. 어우, 고생 많으셨다고. 참고로 이게 출발할 때는 무슨 감정이었냐면 어린애들은 와, 나도 일본 가고 싶어요 하는데 아, 저처럼 녀석들 옆에 있는 친척들은 잘 다녀오기 하면서 막 약간 눈물을 지어요. 마지막인 것처럼. 원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죠? 반겨주고요. 여드레를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오, 그렇구나. 공간이 또 바뀌었네요. 됐죠? 그럼 참고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문제들이 막 생기겠다 싶죠?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8일 정도 쉰 후에 공주에 내려갔어.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 아마 자신의 고향이겠지. 오케이? 공주로 내려가서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자, 이번엔 처자식을 만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를 보는 감정인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보는 것처럼 기쁘기 급한지라. 기쁨이잖아. 기쁨이 극에 달했대요. 됐죠? 정서태도라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자, 별표 치고요. 어리석은 듯 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왜 어리석었을까? 정말로 바보 같았을까? 정말로 바보였을까 이 사람들이? 아니지. 왜 어리석었겠어? 아까 상황 말씀드렸잖아. 진짜 돌아오셨어. 아버지 출발할 때 아버지 80이었는데 돌아오실 때 83세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니 놀란 거겠죠. 이것들은 가족들의 놀람이죠. 그 놀람을 어리석은 듯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문맥을 봐봐. 분명히 앞에서 반가워해줬다고 했었고 기뻐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게 바보가 돼서 너는 왜 왔어?
너의 재산 이미 분할 작업 다 끝났는데 이게 아닐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리석은데 앉았고요. 사당의 현아라고 참고로 이것도 공간이라면 공간일 수 있는데 글자에 쓰지 않을게요. 이 사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국가에서도 사당이 있죠? 그러니까 선조들을 모시는 공간이 사당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의 사당은 어디야? 종묘 사직. 그래서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이러잖아. 실제로 있는 장소고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있었고 개인에게서도 부모님을 모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신 공간이 있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지. 유교 이념. 그래서 먼저 현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배알 말씀 인사드리고 옷을 벗고 편안히 쉬니 그래서 드디어 뭐였어요? 휴식에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었다. 이제 휴식이야. 그래서 풍도에 험하던 일 젖은 같고 꿈도 같다. 하면서 풍도에 험하던 자 던이라는 표현을 썼어. 일. 그러면 풍도는 어디겠어? 지옥이거든.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는 거겠지. 던에 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당연히 어디를 말하는 거겠고요? 일본 사신으로 다녀온 일을 말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괴롭다라는 물론 순수하게 괴롭다는 뜻만은 아니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험하던 일을 저승 같고 꿈도 같다. 그렇지? 저승인 것 같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것은 꿈? 라고 썼죠.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워있으니 강호, 자연이죠. 자연의 산인, 산속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 속을 즐기는 사람인 것도 같고 성대, 태평성대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 별거 아닌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지극히 평상시 모드야. 됐어? 이제 와서 이렇게 평상시 모드가 되고 보니까 야 과거가 진짜 꿈만 꾸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중. 자 봤어요.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근데 왜 정작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힘드냐? 해석만 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야이씨 막 이게 뭐 그 뭐지 뭐 유교의 이념을 뭐지 도에 접근해서 막 논리와 철학으로 풀어내는 그런 글이 아니잖아. 어디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와우 놀랍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잖아. 해석만 해내면 돼. 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지금 32번과 33번을 풀어보러 가보자. 32번부터 체크. 자 가만 읽으니까 1번, 2번만 볼게. 자 1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 잠깐만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있었나요? 과거 회상 예스 여기 던. 그런데 그 녀석이 현재 상황을 아쉬워하는. 현재 상황이 뭔데? 갔다 와서 편히 쉬고 있는 건데 왜 아쉬워? 그죠? 갔다 온 게 지옥 같다고 말하는 거죠. 땡. 2번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이 부분 말하는 거라고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이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외부 환경 이거 뭔데? 대풍에 어떤 영향력을 크게 부각하고 있다. 맞네요. 정답.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이 56%.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안 보인다는 거지. 이거 맞아? 싶어서 답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일단 두 개만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5번 선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 나를 보고 할게요. 자 33번도 지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할만했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이 녀석은 오답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먼저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추랑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추랑호에 멀리 바라보면서 그 집 떠나고 있는 장면이었죠? 오케이. 2번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이건 센스굿, 생유 여기였죠. 세 번째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했어?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을 표현했는데 이 선지가 왜 나온 거겠어? 얘 때문에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겠어? 해석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이게 낚이길 바랬던 거겠지. 근데 우리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건 결국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뭐냐고?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 똑바로 읽었는가라니까? 그게 중요하다. 되셨습니까? 좋아. 3번 확인했고요. 4번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뭔데? 고국이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았죠? 멀리 떠나고 있었고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이를 힘겨워하는 상황. 그치? 뭐라고? 불, 땀, 물 흐르듯. 여기네. 됐죠? 5번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드러나는 거 맞고 C에서는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 돌이켜보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작품을 읽고 34번으로 마무리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가보자. 나 작품은
제목이 화암 구곡이었죠. 화암의 구곡. 이 연시조가 말이야 요즘 계속 빈번하게 아주 엄청 계속 빈번하게 아주 엄청이라고 방금 강조했어요. 많이 활용되고 있어. 모평이 됐든 수능이 됐든 자꾸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특에서의 문학작품도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 그건 염두에 두자. 물론 이 작품은 비연기였지만 어쨌든 이 작품의 해석의 틀은 어디서부터 먼저 체크? 보기부터 보기 아까 나머지 좀 읽으러 갈게요. 자, 화암구곡은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 가볼게요. 자, 화암구곡에는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오케이, 여기 드러나는 뭘 드러내고 있어요? 정서? 정서 태도잖아. 그냥 핵심을 알려주고 시작하네? 첫 번째, 강호에서의 자족감을 말할 거예요. 자족감이 무슨 뜻이야?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나 자연 좋아. 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출사하지 못했다는 무슨 뜻이야? 관직에 나아가지 못함이죠.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두 번째, 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향촌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회포.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야? 나도 강남에 빌딩 갖고 싶지. 나도 강남 빌딩 갖고 싶지. 그지? 월 억 단위로 찍히는 그죠? 수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는 그래도 뭐 이 동네에서 그래도 마당 있는 집이 있잖아. 띵글띵글 살면서 살 수 있잖아.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감정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강남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그게 관직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회포를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 자, 개성적 공간에서에 대해서의 긍지. 그러니까 세 개의 정서가 나왔어. 자족, 만족함.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해.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 그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뭐 다 알려주고 시작했지 뭐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 개성 공간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며놓은. 요즘에 그 선생님 자꾸 유튜브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마지막에 요즘엔 근데 너무 슬픈 게 선생님 피곤해가지고 선생님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당신은 눕자마자 코를 걸면서 왜 유튜브를 트니? 자꾸 자기가 끄게 만드네. 누워서 봐야지 하면서 잠드나 봐요. 근데 내 마지막 기억에 며칠 전에 그거 나오더라고. 데스크 테리어? 요즘 그런 거 되게 인기 있더라. 데스크 테리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자기 방 하나만 막 최선을 다해서 꾸미는 거야. 자기 취향대로. 어떤 사람은 RGB로 화려하게, 어떤 사람은 원목과 그 뭐랄까 중후한 감정으로, 누군가는 화이트의 모던한 감성으로 막 꾸미는데 겁내 예뻐.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막 방 하나에 막 수천 수억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방 하나 꾸미는데요. 왜냐면 일단 컴퓨터가 그냥 막 몇백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무슨 벽에 뭘 발라놨는데 그게 500만 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데스크도 위 올라오는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이런 거 쓴 사람 있어? 그 키높이 책상? 이렇게 버튼 누르면 키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생님도 안 써봐서 모르는데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데 선생님 집에 가서면 업무는 안 해. 쉬어야지 무슨 업무를 해. 이러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너무 예쁘다 싶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만 원짜리 책상 선반, 데스크 선반 하나 샀어요. 난 꾸며봐야지 하면서 선반 올려놔야지. 아무튼 좋더라 요즘. 아무튼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다. 그치?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제품들을 구해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딱 그 자리에 배치해놨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부분. 그죠? 내가 사는 이 지구역은 내가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 그게 난 너무 좋고 그래서 난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어떤 식의 코드일지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면 제1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수. 자, 보면 꼬아자란 층성류요 틀어지은 고사매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층성류 고사매 처음 보는 말이죠. 오케이? 이거 밑에 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예요? 분재? 식물이에요. 맞아요. 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재가 뭔지 암? 분재가 보통 못 보잖아. 그지? 그래서 니들이 생각만 하지 말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도 어디 이상한 데로 갔어. 여기 있네요. 선생님의 그 미디어 폴더가 하나 있거든. 매화 분재. 이렇게 생긴 걸 매화 분재라고 불러. 오케이?
저작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예쁘지. 근데 참고로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이렇게 곱게 있는 나무를 여기 이렇게 잘라내. 짜잔 짜잔 이렇게요. 파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빈 공간이 됐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굽히는 거야. 그래서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다시 회복되게 하면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빙글하고 자라는 거야. 참고로 이게 그러면 무슨 되겠어? 석류매가 되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놓는 거야. 앞으로 수특하다 보면 별걸 다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왜 최두석의 성애꽃 자료. 이게 성애꽃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 자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수업하려고. 니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작품 알지? 모란이 툭 떨어진다는 그 내용 들었지? 모란이 얼마나 큰지 암? 모란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꽃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알겠죠? 꽃송이가 그치? 파랑파랑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통째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란이 툭 떨어지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와 함께 하면 좋더라. 나머지 남은 것도 뭐 다른 작품도 볼 일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자,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꼬아자란 층석류, 우리가 방금 층석류를 본 거야, 그렇죠? 이렇게 분재를 만들어 놨고 삼봉 괴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자, 근데 요즘 분도 조금 해석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 소리 늙었대요. 그럼 소나무를 얘기한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따라가자. 소나무가 좀 뭔가 멋지게 예쁘게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노라.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인 거 확실해. 화암 풍경이 바로 너뿐 인간노래. 그럼 일단은 너가 나왔으니까 이건 너는 분재나 소나무를 말하는 것일 테니까 의인법인 거 보이고, 너뿐이라고 말했으니까 only you를 말한 거니까 난 네가 좋아를 말하는 것이겠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정서는 뭐겠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긍지나 혹은 자족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됐고, 다만 조금 미묘한 건 이 화암 풍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화암의 구곡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 화암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해석의 당연성은 있을 것 같아. 이건 어느 쪽이 맞다고 말 못하겠어. 이게 내 방에다가 혹은 내 집 정원에다가 분재로 이렇게 꾸며놓은 건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의 경치가 마치 분재로 꾸며놓은 것처럼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어느 쪽이 됐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됐죠? 예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이게 끝이에요. 그쵸? 벌써, 정서를 다 알고 시작했는데 뭐가 어려워. 그죠? 두 번째, 육수였죠? 육수로 가보자. 육수. 자, 막대 짚고 나와 거니. 뭐 어려운 구절이 없죠? 그냥 산책하는 중입니다. 양류풍이 불어온다. 양류풍. 부드러운 버들바람. 버들유자예요. 그래서 버들바람에서 실은 조금 어렵지만 계절을 찾아낼 수는 있어. 봄일 거야. 오케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능이 저 단어에서 봄 찾을 수 있겠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요즘에는 할 수 있어. 요즘 수능 결이 좀 달라져서. 아무튼 간에 그래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얘들아, 버드나무 가지가 피어났다는 얘기는 당연히 봄일 테니까요. 그죠?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긴 파람과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이라니. 그리고 난 여기서 뜻대로 소일거리, 그냥 산책도 하고 우리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분재도 좀 꾸미고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디서? 초동, 나무하는 아이, 목수가 설마 나무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지 않냐? 왜 나무목자는 알잖아. 나무목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사람일까? 목수. 근데 해석하는데 또 중요하지도 않아. 오케이? 헤매지 마. 참고로 이 목은 목동할 때 목이야.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이라는 거야. 수는 늙은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치는 늙은이를 말하는 거죠. 소치는 늙은이는, 그치?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나 노인이 뭐 했냐면 이거 빨간색 가리키며 웃음. 이것도 또 중의적이야. 선생님도 모르겠다니까. 모르겠다기보다는 둘 다 해석 가능할 것 같아. 왜냐? 첫 번째, 가리키면서 웃는다는 얘기는 어서 반가워요. 오늘은 산책 가시나 보네.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향촌 생활에서 그치? 그냥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 1번. 근데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손가락, 그러니까 가리킨다는 표현을 썼냐는 거야. 그럼 뭐예요? 저 서울에서 왔다는 그 양반인데 오수했다더라고. 아유, 안타깝구만.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둘 중에 뭐가 맞냐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느 쪽이 됐든 이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이 회포가, 그러니까 이게 회포란 단어라서 그런 거야. 이게 만약에 그 출사하지 못해서 향촌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라고 표현했다면 찌찌찌이 확실하지. 근데 그런 적으로 말한 적 없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 작품 선생님도 뭐 철저하게 공부가 다 돼 있었던 상태에서 수능을 본 게 아니에요. 오, 이거 뭐임? 하면서 선생님도 같이 풀었어. 알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못 푸는 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 구수로 가봅시다. 마지막 구수. 뭐래요? 맑은 물에 별을 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농사 일을 했다는 얘기겠지? 물 대주고요. 또 청산에 섭을 쳤대요. 이것도 어휘력이네요. 섭을 쳤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잘라가지고 땔감 구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냥 향촌에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 벼농사 준비하고요. 땔감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심지어 뭐도 해요. 서림풍후에 소 먹여 돌아오니 소도 쳤어요. 오케이? 소 풀도 먹이고 해서 배부르게 하고 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두어라. 야인 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이게 야인의 생애래요. 들판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삶이죠. 생애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자랑할 때가 있으리라. 그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건 확실하네. 긍지란 단어랑 연결되는 거고 자족감이랑 회포랑 다 연결될 수 있는 단어겠지. 난 여기 좋아, 괜찮아. 마지막 구수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작품에서 끝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꼬아자란 층석류 틀어지은 고사매라고 하자마자 뭐 약간 압박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와,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작품이겠는데. 하지만 내용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말 없죠? 가이드라인을 항상 생각 쓰실 것. 자, 그러면 32번에 3, 4번 이어서 가보자. 32번에 3번.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 그러니까 찾자면 양육풍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보다 이 단어는 너무 아니잖아. 애달픈 정서라니. 이게 계절감이 있는 단어가 있고 거기서 애달퍼졌어? 단 한 번이라도 애달픈 적 있었어? 없죠? 오케이? 4번.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했니? 두 인물이 있다면 누굴 말하는 걸까? 나 말고 나온 인물은 아이랑 노인이야. 근데 그럼 아이와 노인이 서로 대비됐어? 아이는 좋아해줬는데 노인은 에헤이 쯔쯔쯔 이러냐? 아니잖아. 됐죠? 그리고 또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죠? 요즘 수능 지문에서는 확실하게 대비는 대조로 쓰고 있다. 말씀드렸지 이거? 기억하시죠? 대비란 단어 용어 기억해 놓자. 차이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5번.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것도 어휘력 싸움이 돼버렸어 결국에는. 경외감이란다. 내 세상에. 경외감이 뭐요? 정의해봐. 경외감. 그렇지. 존경, 공경. 뭔가 떠받들면서도. 왜? 두려워하는 거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외감이라는 감정은 누구한테 하는 행동? 신적 존재 맞아요. 신에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경외감은 오 하지만 무서워. 됐어? 그러면 가와나는 영탄적 표현. 일단은 영탄적 표현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 선생님은. 경외감이 너무 아니잖아. 두 작품 모두요. 그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말한 적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32번에 어휘와 관련된 단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됐죠? 그리고 34번 문제 이제 풀 수 있잖아. 34번 문제가 정답률이 아유 세상에 엄매의 오답률 5위. 정답률이 44%짜리가 나왔던 문제야. 근데 이 문제도 혹시 틀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뭘 반성하시면 되냐면 또 어휘력 부족이었구나. 그거거든. 야, 답 필요 없고 답부터 설명할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방금 우리 경외감, 말도 안 되라고 선생님이 외쳤잖아. 오케이? 4번 볼게요.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는구나. 그치?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면서 심란, 또 정서 태도 가지고 선지 만들고 앉았네. 되냐?
정서 태도는 무조건 반응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 두 번째,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으로 표현했대요. 그렇죠. 야인생으로 자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맞잖아. 또 정서 태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게 항상 핵심이라고. 그런데 겸양의 태도를 드러냈대. 아니 겸양이 뭔데? 겸손해야 하며 양은 뭐야? 양보하는 거야. 이때 양보는 무슨 뜻이냐면 사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오씨, 너 1등했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하면서 막 공주님을 주겠대. 근데 공주님이 난 좀 그래.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저 그냥 상만 주셔도 오케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겸양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구원한 구원자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겸양의 태도라고요. 겸손과 사양. 다시 생각해봐. 야인생애라고 하는 게 겸양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거 뭐야? 앞에까지 다 맞았잖아요 여태까지. 마지막에 겸양 그 글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 근데 겸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대충 느낌으로 맞겠지 한 거지. 그러니까 틀리는 거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2번이 15%, 3번이 25%, 5번이 13%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야. 대충 답이었으면 좋겠는 걸 찍는 거지. 내가 그동안 풀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았던 단어가 보이면 그걸 찍는 거라고. 그게 우리 문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약간 공통점.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 어휘력을 기반을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알겠냐? 자, 나머지 선지도 중에서 베스트 답이 3번이거든요. 3번 봅시다. 3번이 무려 25%야. 세상에. 자,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주목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그것은 경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 보통 이렇게 떠날 때는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그치? 우국지적 막, 그치? 뭐 그런 걸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오 대박, 퍼레이드 장난 아님,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죠? 진동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요. 경험을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또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 뭐예요? 분재잖아. 그치? 분재에 주목해서 외물에 대한 관심. 분재는 뭐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이잖아. 그 사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됐니? 어려운 말 아니었다고 실은. 그냥 단어가 주는 느낌과 감각에 매몰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나머지 선지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문학 파트 공통 영역의 끝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좀만 쉬었다가 언매 쪽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